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올해가 결혼 생활 5년 차로 딸을 둘 둔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요. 정말 작년엔 저희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머리로 흐르며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저는 결혼 전 지방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충무로에 있는 조그만 광고 제작 프로덕션에서 스크립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립터 일은 촬영장에서 감독님의 레디 액션 소리에 맞춰 타임을 재며 대본에 기록을 하거나 촬영 커트마다 특별한 사항이나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으로 변동된 상황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그저 교통비의 용돈을 조금 얹어주는 수준이었지만 일이 제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며칠씩 늦게까지 촬영 준비 작업을 하거나 밤샘 촬영에도 힘들기는커녕 마냥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회사의 대빵이신 감독님도 사람이 좋으셨고 함께 일하는 선배 스태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감독님을 포함 7명의 식구들이 가족처럼 보내는 대학 스터디 그룹이나 동아리 같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조 감독님은 키는 약간 작았지만 비공자 타입의 흰 피부에 차분한 성격으로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을 다독여주며 감독님을 보좌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남자에 대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 감독님은 막내야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조심해 천천히 와도 돼 하며 을 잡아 끌거나 제가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 제 허리를 두 손으로 받쳐주며 힘들지 할 때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은 일 마치고 조 감독님하고 스태프들하고 술자리를 갔다가 꼭지가 나가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자취방이 아닌 모텔 침대였고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은 환한 아침이었습니다. 놀라 이불을 제치며 일어나 앉아 제 몸을 만져보니 옷 입은 채 그대로였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침대 옆 보조 탭을 위해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많이 취했나 보다.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늦은 시간이라 이곳에 왔는데 허락 안 받고 여자를 침대에 눕혀서 미안해. 내일 해장하고 천천히 나와도 돼. 내가 감독님께 핑계 대놓을게. 아, 정말 이 남자 왜 이렇게 멋있게 구는지. 부랴부랴 샤워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니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조 감독님.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남자 꼭 내가 잡겠다고요? 그렇지만 마음과 달리 제게는 거의 무일푼이었습니다. 프로덕션에 받는 월급으로는 자취방 월세 내고 교통비하고 필요한 것 조금 사고 나면 저축은커녕 지갑은 바닥이 나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보다 6살 위인 조 감독님도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으로 보이지 않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어려서 일찍 부모를 교통사고로 여의시고 호롤단신 혼자 몸으로 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가 조 감독님을 찾았습니다. 키도 제법 크고 인물도 잘나서 처음에는 광고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그치만 제 마음속에는 조 감독님 뿐이어서 별 관심 없이 잠깐 외출하셨는데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말하고는 의뢰의 하드커피를 타다 조 감독님 책상 옆에 딸린 간이 의자 앞에 갖다 놓고는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관심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유심히 훑어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 감독님이 들어오셨는데 손님을 보자마자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소식도 없더니 어디 다녀왔어? 둘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예전에는 무척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갑게 얘기를 나누는 조 감독님과 친구분을 뒤로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늘 저녁 별일 없으면 함께 저녁하면 어떠니 하고 조 감독님이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조 감독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제가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제가 물으니 조 감독님 옆에 그 친구분이 그럼요. 함께 자리해 주시면 제가 더 좋지요. 저는 괜히 수줍은 척 못 이기는 체하며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 감독님도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폭탄주를 제조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분은 조 감독님과 달리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며 대학을 마치고 외국에 유학해 사진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번에 귀국했으며 광고 영화보다는 스틸 사진 스튜디오를 차리려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조 감독님은 영화 감독이 되려는 큰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너는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는 고작 사진관이냐 하며 그 친구분을 마음속으로 비웃어 주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떠들었고요. 제법 취기가 올랐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 취기가 있었지만 저희 봉긋한 가슴을 훔쳐보며 얘기하는 친구분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았고 또 자신에 대해 과장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 들으라는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2차 생맥주 집에 들려 3차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고요. 이때쯤 되니 술이 머리끝까지 도달할 정도로 우리 셋은 취했고 제가 마이크 잡고 흥겹게 노래를 부를 때 제 치마 아래 드러나는 허벅지를 쉴 새 없이 훑어보는 친구분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한각선미에서 학교 때도 그랬고 전철 안에서는 주변의 시선을 빼앗거든요. 제가 원래 숫기가 없어 말은 별로였지만 술은 누구를 닮아서인지 꽤 센 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신 덕에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렸고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용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토기가 올라오며 뱃속에서 목줄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먹은 음식물들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가에다 토를 해대는데 누군가 제 등을 토닥토닥 쳐주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당연히 조 감독님 이련이 생각하고 계속 내용물을 토해냈습니다. 토닥거려주던 두 손은 어느새 제 어깨와 목덜미를 감싸쥐듯 쥐어서는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찌나 시원하고 개운하던지 토를 마치고 주저앉아서도 한참을 주무르게 놔두었다가 돌아보니 조 감독님이 아니라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기가 있었을 때인지라 미안한 마음도 잠시 우리 둘은 서로 부둥켜 안던 노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래방 소파에는 조 감독님이 퍼져서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자기가 술을 마시자 해놓고 이렇게 먼저 퍼지면 우리는 어쩌라고 하며 자리에 앉는데 친구분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제 입술을 자기 입술로 덮어버렸습니다. 술은 참 이상해요. 보통 때 같으면 기겁을 했을 텐데 왜 그런지 저는 그 친구분에게 입술을 내맡긴 채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놀라울 뿐이었네요. 입술 사이로 그 친구분의 혀가 들어와서 제 입안을 헤엄쳐 다니듯 스물거리며 돌아다녀도 거부보다는 저는 마치 그것을 제가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요.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던 손이 아래로 내려가 치마를 들추며 허벅지 사이로 밀어넣으려 할 때야 비로소 손을 떨치며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색한 자리를 피하려 저는 친구분에게 다시 맥주잔을 권했더니 친구분은 정말 술이 세시네요. 하며 씩 웃더니 잔을 들이키는데 원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라 그런가 취기 때문인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술잔을 들던 친구분도 몇 잔 마시는가 싶더니 술잔을 테이블에 엎어버리며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듯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는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역시 내가 술은 세긴 세구나. 이상하게 기분이 업되며 입가에는 피식 웃음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뒤로 조 감독님은 제게 보통 때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는 더욱 조 감독님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친구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퇴계로 목 좋은 곳에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유학파라는 유명세 때문인지 사업 수완이 좋아서인지 날로 번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끔 친구분이 놀러오면 저는 못 본 채 하며 눈을 피했고요. 조 감독님이 친구분하고 셋이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자면 저는 거절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감독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저녁 시간 좀 있어? 와, 드디어 조 감독님이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날아간다는 말이 이럴 때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빈 사무실에 조 감독님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 있잖아, 다음 달에 유학 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스코바에 영화 공부하러 가. 갑자기 이런 말 하게 돼서 미안해. 떠날 준비로 회사는 이번 주까지만 나와서 잡무 정리한다고 하십니다. 머리가 하얘지며 귓속에서 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천정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있잖아, 형만이 걔 괜찮은 애야. 원래 집안도 좋은데다가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잘 되고 있나 봐. 갑자기 친구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 말에는 할 말이 없는지 조 감독님은 쓴 웃음만 질 뿐이었습니다. 조 감독님이 떠나시고 얼마쯤 뒤 조 감독님 친구분 형만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충무로에서는 여자들도 남자 선배한테 보통 형이라 호칭합니다. 그날 노래방부터 저도 친구분을 형만 형이라 불렀거든요.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는 데이트 신청을 계속 거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조 감독님에 대한 미련이 남았는지 아니면 제 가정 형편이 형만 형에게 너무 꼴리는 열등감 때문에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요한 형만 형의 데이트 신청에 결국 한번 만나기나 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고요. 잠깐 만나보기만 한다는 것이 어느새 1시간을 훌쩍 넘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와인 한 잔 곁들여 식사까지 하고는 늦게 헤어졌습니다. 형만 형과 저는 그 뒤로 몇 번 만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는 형만 형의 손이 자연스레 내 허벅지를 애무하기도 하고, 식사가 끝나 노래방이라도 가게 되면 노래 뒤에는 브루스 타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춤이라기보다는 가슴을 밀착시키며 힘껏 끌어안고 진한 키스를 하고, 음악에 맞춰 돌처럼 딱딱해진 형만 형의 아랫도리를 제 배꼽 밑에 갖다 대고 부비되었는데, 이럴 때면 저희 팬티도 영락없이 미끈거리는 물기로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형만 형은 저와 함께 모텔에라도 가고 싶었지만 저는 그것만은 거절했는데, 어느 날 형만 형과 만난 지 5개월가량 되었을까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솔직하게 제 사정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난 사실 직장이라 봐야 월급도 몇 푼 안 되고, 친정에 엄마 혼자 사시는데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준비를 위해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어찌 보면 결혼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거니까 만약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나와 헤어져도 좋다고 하니까, 형만 형은 제 사정 얘기를 다 듣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런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냐고 하며, 자기는 나의 솔직한 꾸밈 없는 그런 모습이 좋아서인 거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돈은 자기가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형만 형은 스튜디오가 너무 잘 돼서 분당에 지점을 하나 더 내려 하고 있었고, 이미 청약받은 집도 한 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만 형과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때부터 형만 형을 남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저만큼 운이 좋고 행복한 여자가 있나 싶었는데요. 조 감독님께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조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좋은 남자를 알게 되었구나 싶어 그리웠던 마음은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한약 재료상을 하며 터전을 닦았던 분으로 시세에 눈이 밝아 돈도 많이 벌어서 상가 건물에 부동산도 좀 갖고 있는 여유로운 분들이셨고, 시동생은 이미 몇 년 전 외국 여자와 국제 결혼해서 미국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지에서도
형만형은 어찌나 저희 몸을 탐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호텔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다가도 화장실을 따라와서 제 몸 안에 뜨거운 사랑에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임신을 하여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근데 딸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병실에서 딸을 보며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지? 저에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 오늘 막 아이 낳은 사람에게 첫마디로 그런 말을 하고 싶냐고 물었고요.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기는 아들 귀한 집안이라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 뒤로 정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딸 방에는 거의 가지를 않더군요. 딸 기저귀나 분유조차도 먹이는 걸 귀찮아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아니 나는 생활비를 따박따박 가져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건 네가 집에 있으면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일은 당연히 형만형이 안 하고 내가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아이에게 아빠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된 게 형만형은 딸아이 한번 안아주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격분하며 저에게 건방지다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는 둥? 집구석에 맨날 처박혀서 놀기나 하고 내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네가 결혼할 때 한 게 뭐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너무도 서글퍼서 그날부터 며칠을 잠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먹해진 관계를 모면하려는지 남편 몸뚱이 자체가 섹스 없이는 못 살겠는지 잠자리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침범해서는 더욱 거칠게 자신의 딱딱한 몸체를 제 몸 안에 삽입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분풀이로 아랫도리를 휘둘러대며 자신에 반항하던 제가 다시 남편의 노예가 되어 신음소리를 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둘째를 빠르게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냐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남편은 병원에 알아봤더니 딸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지우라는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남편과는 적과의 동침 같은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를 지우지 않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고 저녁 늦게 들어와 제가 아침 상 차려놓으면 먹는 둥 마는 둥 나가버리고 또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되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정말 놀랍고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음도 개운찮고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예전 조 감독님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지나는 발걸음으로 전에 다니던 충무로 프로덕션을 찾아 감독님을 찾았습니다. 감독님은 반가워하시며 남의 속도 모르고 얼굴이 더 예뻐진 걸 보니 남편이 잘해주나 보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감독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조 감독님이 모스크바에서 여행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조 감독님도 하늘나라에서도 좋아하실 거라고 합니다. 조 감독님이 그때 갑자기 모스크바로 떠난 이유는 자신이 돈도 없고 미래가 확실치 않아 저와 결혼해도 고생만 시킬 것 같아서였는데 마침 돈 많은 자기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둘이 맺어주려고 일부러 저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큰 소리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감독님과 헤어져 예전 조 감독님과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아 몇 시간을 혼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골프 치러 간다 말하며 여행을 가더군요. 그 뒤로 남편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남편은 대놓고 외박까지 하게 되었지만 저는 조 감독님 생각하며 자포자기할 정도로 남편과는 남남처럼 되어갔고요. 남편은 말도 없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그만하고 차라리 이혼하자. 아이들은 자기가 키울 테니까 저보고 나가라 합니다. 위자료 몇 푼 주고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때도 돈 한 푼 없었고 자신이 보기에 아이들 키울 능력도 없어 보이니 제가 나가면 돈 몇 푼 쥐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어차피 넌 이 집 와서 한 것도 없고 자신의 농력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 넉넉하게 줬으니까 재산 분할도 못 해주겠다는 남편. 저도 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악을 써대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고 소송할 거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알아본 게 있었는데 결혼해서 5년 동안 남편이 벌은 돈의 절반은 제가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말해주자 남편은 저에게 개소리하지 말라며 아니 돈도 못 버는 거지 같은 년 데려와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젠 자기한테 꽃뱀질한다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번 돈의 반이 네 몫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가구를 집어던지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니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무서워 나오지도 못하고 소리쳐 울어댑니다.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애들 한번 제대로 돌본 적도 없으면서 저에게 양육권 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여자도 생긴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1년가량을 한 집에서 이혼 소송하면서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라는 외국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다닐러 왔는데 당분간 이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기막힌 말을 합니다. 동서는 금발에 화장도 짙게 하고 몸에 문신이나 전자담배를 피워대는 것이 아이들한테 정말 안 좋을 것 같아 거절했더니 남편은 이 집의 반은 자기 것이니까 반쪽에 살면 된다 합니다.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싶어 한바탕 하려는데 시동생이 나서며 형수님 며칠만 있겠습니다 하며 자기 부인한테도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차마 더 이상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했다 저녁에 들어온 세 사람은 양주와 치킨하고 먹을 것을 잔뜩 사와서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지들끼리 주방에 벌려놓고 히끅거리며 자리합니다. 저는 하든 말든 제 방에 들어와 있는데 시동생이 방문을 두드리며 형수님 괜찮으시면 잠깐 나와보시죠 하며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서는 잠시 다 잊으시고 오늘만큼은 함께 웃으며 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니 소송도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죄 없는 시동생에게까지 한통 속으로 볼 필요도 없겠다 싶어 잠깐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도 오랜만에 당신 하는데 기분도 조금 풀어졌고 미국인 동서도 한 잔만 하라면서 양주를 따라주길래 몇 잔 마시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술자리가 오래 이어지는 것처럼 얘기 소리를 듣는가 싶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제 몸 위로 벌레가 기어다니듯 더듬거리는 게 느껴져 잠이 깼습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돌아보니 제 옷은 팬티까지 다 벗겨진 알몸이었고 옆에 누워 제 몸을 주무르던 남자는 시동생입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데 시동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저를 강제로 덮쳐옵니다. 필사적으로 밀치고 도망쳐 나오며 방문을 열자마자 더 놀라운 건 문 앞에서 그 미국인 동서가 소형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막장에 막장 집안이 있나 싶어 아이들이 놀래건 말건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제 스마트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모든 것은 남편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며 갖고 있는 스튜디오와 빌딩에 반이 제 몫으로 책정될 것 같으니까 파산에 이른 시동생 내외를 한국으로 불러들여서는 돈을 줄 테니 저와 잠자리를 갖게 하고 동서가 그것을 촬영해서 마치 제가 시동생하고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꾸며
이혼 소송에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이 이것들이 내 술잔에 약을 탔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컵에 받아놓는데 이런 처죽일 놈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빵이라도 보내며 끝까지 갈까 고민을 했지만 이 짐승만도 못한 놈도 어쨌거나 내 소중한 자식들, 아빠이고 나는 물론 안 보겠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아빠라고 찾을 텐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유리한 입장으로 그렇게 남편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일당을 감옥에 안 보내는 대신 재산 분할도 반이 아니라 85평 아파트와 분당 스튜디오 건물을 통째로 제 몫으로 가져오면서 이것으로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좋다며 따라다니던 남자가 이렇게 징그럽게 소름 끼치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지방에 계시던 어머님을 모셔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다시 충무로 프로덕션에 나와 이제는 구성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무로 커피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